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의 중진이죠.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모처럼 또 전북을 찾았습니다. 우리 전북과는 특별한 또 인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 영상 함께 보시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논리적인 화법으로 정치인으로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의 박범계 의원. 판사 시절 전주에서 3년간 머물렀기에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대전과 전북의 상생 발전의 꿈을 안고 전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호남형이세요. 잘생기셨어요. 여기가 호남의 관문이니까 호남형 감사합니다. 어느 또 유의까지. 예. 지역구인 어떻게 대전에서 아침에 오신 겁니까? 네, 대전에서 9시에 출발해가지고 넉넉히 와서 이제 차도 한잔하고 또 제가 여기서 근무했던 곳이라 참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에 네. 이 시청률 높은 더군다나 우리 유진수 팀장이 아주 유명한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전라북도의 예. 유명한 참 언론인이시고 예. 방송인이신데 출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지역에 또 우리 박범계 의원님 좋아하는 팬클럽 비슷하게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비결이 뭐세요? 제가 1998년에서 2001년까지 3년 동안 이곳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판사로. 예. 예. 그때에 뭐 이렇게 좀 알게 됐던 분도 계시고 아마도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인사 그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뿜었죠. 그래서 뿜개라는 뿜개. 예, 그 별명을 얻게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 그 동영상이 마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의 질의였는데 예. 갑작스럽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박붐계라는 별명까지 있었는데 지금도 전주 콩나물국밥 즐겨 하신다고요. 특정 상호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예, 두 집이 있었죠. 제가 유명한 98년도에 집. 그때 두 집 다 한 주는 이쪽 집에서 한 주는 저쪽 집에서 먹었고 여기 전주 올 때마다 뭐 술도 한 잔씩 하게 되면 또 저녁에 가서 또 속풀이도 하고 또 하루 자게 되면 또 아침에 가가지고 꼭 찾고는 합니다. 네, 3년간 98년부터 2001년 동안 전주지법에 근무했었는데 혹시 기억 남는 판결 재판 있습니까? 그 기간에. 많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모 공영방송의 9시 뉴스의 헤드라인으로도 나왔던 건데 그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유가 나 피를 뽑아서 체를 해서 정확히 재돌라.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도화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제가 영장 전담 판사 하면서 그 사람들의 체열 요구는 정당한 거니까 그것은 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기각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 요구에 체열 요구를 하는 것은 예. 그 뒤로 제도화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보도가 됐었고 삼내 나라 슈퍼 사건 제 스스로 이제 밝혀야 되겠습니다. 네, 재심까지 이루어졌죠. 예, 그때에 제가 서울중앙지법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경향교류로 우리 전주지법에 왔는데 2월에 부임을 했던가 해서 3월에서 한 4월 사이에 군 법무관들이 아직 제대가 안 돼가지고 예. 판사 충원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종의 몸배석이라고 주심 판사도 아닐 뿐더러 잠시 배석하는. 잠시 몸으로 뭐 판결에 전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네. 형식적 이제 배심이었는데 그 당연히 뭐 판결문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긴 했으나 사건에는 관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억울하게 참 그 살인 누명을 쓰고 네. 옥살이를 한 것을 알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마당에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했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분들 피해자분들을 제 의원실에 좀 모셔가지고 제가 정중히 사과도 드리고 그분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형식적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어. 물가 지수에 맞게끔 네. 보상을 해주라 해가지고 나름 저한테는 판사의 소명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예.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가지고 뭐 저한테는 꽤 기억이 남는 그 자리에 그런 당시 이제 몸만 있었을 뿐인데 어쨌든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예, 사과를 또 했던 일화가 있고요. 글쎄요, 이제 지금 상임위가 법사위 소속인데 1라운드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노른자인 줄은 저도 이번에 새삼 실감을 했는데, 예, 양 당의 이제 쟁점이었잖아요. 예, 서로 예. 법사위원장 맡기 위해서.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언론에 이제 제 지상 발령을 받은 법사위원장. 뭐 우리 이제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국민의 법사위원장이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되지를 않고 예. 지금 이제 일반 법사위원이 됐는데요. 비법조인. 네. 예. 저희 이제 당의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선수 4선, 3선, 2선 이 선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두 번째는 나이를 고려합니다. 근데 제가 3선이지만 3선이 지금 저희 당에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제가 18번인가 뭐 19번째인가. 그러니까 선수로 우리 윤호중 법사위원장이신데 선수로도 안 되는 거고 나이로도 제가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사위원장이 되지 않았지만 저 뭐 국민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는 것에 대한 제가 보답 차원에서 열심히 법사위원장에 버금가도록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법, 정의로운 국회 그리고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정말 큰 염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공수처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네, 2라운드는 어쨌든 여야가 이 공수처법 실행 놓고 또 한판탕 싸움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7월 15일 실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공수처법. 벌써 이 방송이 아마 내일 모레 이제 예. 방송이 되죠. 네.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직도 뭐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은 정상적으로 지금 국회에 복귀해 있지 않습니다. 예. 지지난주에 법사위는 우리 여당 의원들 또 여당 측 또 의원들로만 소집을 해가지고 뭐 기관 보고도 받고 또 현안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작년에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그 어렵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켰던 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의미의 헌법소원을 지금 헌법소원 제기해놓은 제기를 상태죠.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금 우리 유준수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7월 15일 법상으로는 예. 통과된 법상으로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야당의 협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예. 서둘러 실행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도 적극 나서고 있고 그렇죠. 밑작업, 밑그림을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민주당에서는 제가 공수처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를 했고요. 지난 국회 때, 19대 때. 그걸 넘어서서 제가 39살 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판사직을 벗게 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 최꼴찌일 때, 예. 대통령 선거 때, 3위일 때 제가 나라도 좀 도와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판사직을 벗었는데 그 대통령이 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인수위원이 됐는데 그 당시 노무현 당선자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이제 상설특검제하고 공수처와 유사한 소위 이제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한 형태의 일종의 공수처 유사한 조직을 이렇게 도안을 했었죠. 네. 그것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고 당시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민정수석 내장자께 보고드리면서 예. 이 공수처의 역사라는 게 저희들에게는 일종의 민주당행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일종의
DNA와 같은 그런 한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때도 배석하셨겠네요. 그때 문재인 수석님하고 제가 예. 앉아 있다가 이제 막 검사들이 무례하게 정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그 유명한 네, 말이 네, 나왔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 박범계 민정위 비서관 일어나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외부 사람들이냐 내 비서로서 내 명을 받아서 인사에 안을 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예. 해가지고 검사들과 뭐 이런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에서 미통당에서 어쨌든 비토권까지 지금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공수처법이 마련이 되면 그 칼날이 야당 쪽을 향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대 이유가? 일단 원천적인 질문이 예. 잘못이 없으면 그 칼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 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이 야당 의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추상같이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인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총장 이전에 특별검사에 파견돼 가지고 팀장으로서 수사할 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뭐 엄청 하고 그랬습니다만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래는 거의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 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도 예. 그 대상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칼의 눈이 야당 쪽으로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칼에는 눈이 없습니다. 또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잘못이 있다면 여야를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들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작년에 통과된 공수처법에 의하더라도 예.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중립적 인사가 추천돼서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어서 야당만을 겨냥한 공수처라는 주장은 저는 택도 없는 주장이고 그것은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언어적인 그러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야당 몫이 추천인이 2분이고 여당 몫이 2명인데 만약에 거부가 된다고 하면 이제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뭐 백혜련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쯤 좀 긴장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는 이제 그렇게 7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중에 두 몫이 두 사람이 야당 추천. 야당은 딱 우리 지금 21대 국회 교섭단체로는 지금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국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헌 소송 제기하지 또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면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오로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만 수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개념을 한정 지켜놓고 심지어 법에 있는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보면 공수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 특히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의 아마 지지율은 한 7, 80%가 넘을 겁니다. 공수처 반드시 하라는 지지율이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끝까지 비협조한다면 네. 저희들로서는 공수처 시행을 위한 국민적 염원을 네. 받들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중에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 의원님은 강남에 집 있으신지요? 예. 강남에 부동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했으니까요. 그 옆에 서초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대전에 국회의원 첫 당선되면서 팔아가지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 시가가 한 6억여 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엊그저께 한번 찾아봤더니 20억 가까이 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 배. 저는 적어도 강남에 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음. 뭐 비난받을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 그 경실련에서 보니까 미통당이 훨씬 많더라고요. 40%대고 더불어민주당이 20%대던데 지금 당론으로도 8으라고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도 지금 강남 지분 처분하겠다. 그렇습니다. 반포 팔지 아파트. 않고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국민 여론이 워낙 뜨겁고 집값, 부동산 값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잡아야 된다. 특히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이게 사회적 위화감을 너무 크게 조성하고 강남 불패 신화가 대한민국이 강남공화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토지 공개념도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주택이라는 거, 부동산이라는 것은 구입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3단계가 있는데 구입 단계에서는 취득세의 문제가 있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 그 유명한 종부세 문제가 있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인데 예. 저는 세 가지 다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세 가지 전부를 다 이번 기회에 손을 봐서 다시는 투기가 난무하는 그러한 사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 장기적인 플랜이 좀 나와서 지금 볼멘 소리가 현금 있는 사람만 집 구매해야 되는 세상이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대안이 안 되나요? 토지 임대부, 이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고 이 네, 그 건물만 네네네. 예, 한때는 그게 시행이 됐었는데요. 예. 궁극적으로 예전에 노태우 3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이 뭐 여러 비판도 받고 비난받는데 그 당시 경제 자체가 꽤 괜찮았습니다. 1988년 올림픽 전후에 경제 조건들이 좋았고 저물가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노태우 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택지 상한 소유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또 초토세법이라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또 뭐 개발이 환수법 이 3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지금 말씀한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아파트의 원천은 토지지 않습니까? 예, 예. 토지서부터 규제를 하면 아파트 자체가 가격을 그렇게 폭등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법들 중에 두 개가 다 위헌이 났습니다. 누가 다 위헌을 했느냐? 서울에 살고 계시는 강남에 살고 계시는 헌법재판관들께서 네. 그것을 위헌으로 했죠. 그런 까닭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제 토지 임대부를 포함해서 예. 전체적인 토지의 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부동산 값을 잡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해안이 좀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호 법안이 지금 코로나19까지 설상가상이죠. 일자리가 참 심각한데 청년 그 취업 위해서 1호 법안이 갭 이어요?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갭이어라는 게 이제 외국 용어라 예. 좀 어렵죠.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가고 대학까지 가는 거 자기 운명대로 선택해서 못 합니다. 우리나라 태어나는 것도 자기 운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중학교까지 마쳐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저 수능 보면 그 성적대로 또는 수시 마찬가지로 그 성과대로 대학의 서열이 잡혀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적성과 미래 비전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사이든지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그 사이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 3년 내에 절반에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이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이직하는 그 사이 내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하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건지 그걸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직장을 포함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일종의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또 여행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묵상의 시간, 예. 또 토론의 시간, 그리고 자기 미래를 구상하는 시간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적성에 맞아야지 들어가서 또 그렇습니다. 꾸준히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삼선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했는데 지방 분권 균형 발전에 또 관심이 크시던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전라북도가 또 아픔을 겪었잖아요. 군산 문제.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구는 뭐 대전이시더라도. 우리 송하진 지사님 또 군산시장님 또 많이 노력해서 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2년 연장됐습니다.
우리 또 하나 이제 우리 군산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예, 예. 새로 되신 신영대. 신영대 의원님이 특별법을 새만금 특별법을 또 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만금이 제가 여기서 판사 생활 3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만금 했습니다. 또 제가 그 전에 그 이후에 청와대에 제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도 새만금 했습니다. 그 새만금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에 예. 정말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을 하려면 새만금 지역을 특수 대응 지역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러한 개정안은 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영대 의원님과 함께 그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전주에 제가 옛날에 올 때마다 막 엄청난 그 플랜카드 붙여놓은 걸 많이 봤습니다. 이곳 JTB가 이제 혁신지역에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있고 또 지난번에 다른 공기업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 지역구인 대전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 전주와 함께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윈윈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겠다. 그런 좋습니다. 말씀을 예.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이제 똑같은 그 민영 방송이죠. 네네네. 대전 방송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선호도 1위를 차지했어요. 정치인 가운데 대전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이시잖아요. 네네네. 삼선에. 어떤 빅픽처도 가슴속에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끝까지 가실 건지. 네네. 예. 대전, 충남, 세종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하는 이제 리더 아마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1등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충청인들이 저에게 뭐 4선, 5선 이러한 선수를 쌓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말고 무언가 나라의 지역에 명운을 걸고 도전할 일이 있으면 도전하고 전국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인이 되달라는 그런 여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담대한 결단도 해보려고 현재는 그러나 준비 단계에 있고요. 우리 유진수 팀장님도 많이 좀 예. 성원해 주시고 우리 예. 전주 시민 제2의 고향입니다. 둘째 아들을 여기서 낳았거든요. 그랬군요.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 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하는 국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북에도 관심을 좀 물론입니다. 애정까지 제2의 고향입니다. 네,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기분도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좀 밝은 계열 옷 입으시면 기분 전환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